모두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감독관계의 핵심은 주변부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기술 혁신 과정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구조주의 학파는 주변부에서 일정한 자유가 있고 부분적 개발 또는 종속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산업화 시도를 이러한 가설을 증거로 제시했다. 자율적으로 발전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자율적이거나 종속적일 수 있다. 주변부 국가의 군부 독재가 일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주변부 국가 내의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기술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제3세계 부채 위기와 199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종속적 발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획 경제를 주장한다. 네, 여기서 뭐 다 발전 이제 이거를 종속 극복에 종속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제일 계획 경제 막스주의자죠.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속적 발전이에요. 야, 이거 말이 어렵죠. 종속적 발전. 그냥 한국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대외 의존적인 경제 발전 이렇게 된다. 종속적 발전. 그래서 종속적 발전, 종속이 돼 있지만 일정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하면은 종속적인 구조 관계에서도 일정한 범위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종속적 발전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종속적으로 발전하면 이런 말이 가능하나? 종속적 자율성. 근데 이게 사실은 종속 자율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독자성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종속. 종속이 됐지만 절대 종속이 아니라 상대적 종속이라서 상대적 독자성. 상대적 독자성. 왜냐면은 박정희가 친미 정권이었지만, 그죠? 미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만들려다가 박정희가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속적 정도,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나라도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여. 종속적 발전. 한국과 같이 종속적 발전했으면 이 종속적 발전에 따라 미국의 친미 정권이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구조 논쟁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종속적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이 군부 정권이죠. 군부이면서 친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타격 대상 투쟁전선 주타격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 사회구정체와 변혁 전략 그리고 우리가 사회 구성체와 변혁 전략 나중에 우리 할 겁니다. 이건데 자 이런 어떤 입장이냐면 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 그죠? 그래서 한국의 지배 질서는 미국이 조성한 거죠? 한 것이고. 그래서 군부 정권은 그냥 꼭두각시다. 미국이 시킨다는 꼭두각시다. 그래서 우리 투쟁 대상은 어때? 꼭두각시를 상대할 필요 없죠? 투쟁은 미국이니까 우리는 반미 투쟁을 해야 된다. 모든 역량을 반미 투쟁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입장은, 야, 우리가 미국에 종속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현재 군부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을 탄압하거나, 그죠? 전쟁을 책동하거나,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바로 이 군부 독재가 일정한 지배력, 자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중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미국이 아니라 군부 파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은 반미 투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파쇼 타도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식민지, 반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런 여러 가지 논쟁주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 타격 대상을 어디로 봐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 안 하죠. 요즘에는. 근데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반미 투쟁의 중심에, 이제 윤석열이나 이렇게 반미 투쟁의 중심에 된다. 아니면 현 정부, 이 반정부 투쟁의 중심에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하여튼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면 종속적 발전이라는 것. 그걸 종속적 발전하는 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상대적인 자율성, 종속적이지만도 일정한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과연 민중들의 타격 대상은 어디냐 해서 이런 논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박관영 교수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종속이론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은 제품 개선, 공정 효율성 향상, 고객 만족, 새로운 혁신 연구 등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인도가 국영 기업에서 개방 무역으로 전환한 후 경제가 개선된 사례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인도 경제 성장은 자본 이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형태 중 하나인 아웃소싱과 같은 인직 개선 교육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짐바브웨이처럼 수입 대책 개발을 강조했던 국가들이 대체로 부진한 성과를 보인 반면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처럼 이 대륙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석유 경제 목표를 무역 기반 개발을 추구했다. 이거는 이제 종속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개방주의자들. 개방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주장을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야, 니네 무역을 안 하고 그런 폐쇄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을 안 하고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와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경쟁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새로운 혁신, 외국의 발전된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역을 하고 개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 보니까 국영기업에서 개방무역, 자유화죠, 자유화. 민영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우리도 많이 논쟁이죠. 민영화가 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은 뭐야? 자회사죠, 자회사. KTX에서 청소 분야만 따로 떼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자회사. 이런 것들을. 개방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폐쇄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수입 대체,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려 했던 나라들은 대체로 실패한 반면 수출 지향적인 나라, 그죠?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성공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는 어땠대요?
인구와 영토, 자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가능. 어느 정도? 최소 1억, 베트남 정도, 1억 정도 되는 거죠. 한국은 어렵다. 한국은 어렵다. 어렵다.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북경제공동체. 남북이 하면은 한 8천만 되나요? 8천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죠? 중국 동북지방. 중국 동북지방. 그죠? 이런 데를 해서 동북아 경제죠. 동북아 경제. 이렇게 되면은 내수로 좀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한국이 관세 협정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출을 다변화해야 돼요. 수출 다변화. 수출 다변화. 그래서 수출을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데죠. 뭐 중국, 인도, 그죠? 물론 미국도 하고. 여러분, 요번에 지금 관세가 우리가 엄청 맞았죠. 관세 폭탄 맞고 있어요, 이미. 관세 폭탄 맞고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박관영 동지, 지금 우리 미국에서 관세 폭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세 받고 있어서 미국의 수출이 급감화가 있어요. 네? 전체 수출은 어떨까? 한국의 전체 수출. 그렇지. 한국의 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잘하고 있네. 그 다음에, 그러면 좋아. 자동차가 타격받았어. 그러면 한국 전체의 자동차 수출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 전체의 자동차 수출. 이것도 증가하고 있어요. 주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대.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맞아. 말레이시아 오늘 살 만큼 살아요. 이런 나라들. 앞으로 베트남도 많이 발전할 거예요. 자동차 관세는 일본이 15% 맞으면 목표가 토요타 자동차고 그러면 중국 경제를 겨냥한 건데 한국 중간에 껴있는데 한국은 그 이상을 넘기냐? 힘들지 않아요? 20% 받는. 자. 그건 나중에 우리 또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네. 종소국들은 선진국의 막대한 자금과 자본을 빚지게 되어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경제 시스템이 시작되어 자국의 천연자원을 유럽으로 수출했다.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천연자원을 유럽으로 운송한 후 이 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 지역으로 다시 보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생산품의 부를 유럽으로 이전하여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산업은 특히 빈곤국이나 선진국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 금고에서 나오므로 국내 인프라 개발, 창업자금 또는 필요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자금이다. 즉 기회비용이다. 동시에 관세와 수입 제한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화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다른 재화를 포기하고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만든다. 더 읽어요? 예, 끝까지. 불가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결책으로 시행되었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실패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산업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만큼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았다. 또한 중심에 대한 부채가 과도했다. 종속 이론가들은 단기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장기적인 성장은 불균형하고 불평등하며 높은 마이너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겉보기에 눈부신 장기 성장은 결국 장기 경기 침체 후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기 순환적 급증에 불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거는 다 아는 얘기죠. 자원을 착취해서 식민지의 자원을 착취해서 유럽 선진국들이 경제를 발전했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그죠? 원조에 의한 것들이 이 생산성,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나 원조가 경제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지와 관련된 거네. 관세를 매겼을 때 어떻게 되나 장기적으로. 관세를 매겼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관세 부과 하죠? 그러면 어때요?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때요? 구매가 감소하죠? 구매가 감소, 무역 감소. 그죠? 무역 감소가 되니까 어때요? 산업이 침체하죠? 산업이 침체. 그래서 산업이 침체하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무관세 동맹을 맺어요. 이걸 블록 동맹이라고 그래요. 블록 동맹. 그래서 블록의 대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 친미 경제와 친중 경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은 2차 대전의 원인이 됐어요. 2차 대전에. 대공황을 2차 대전의 원인. 2차 대전의 원인. 관세를 하면은 물가가 상승해서 소비자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불이익을 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동맹을 맺게 되니까 동맹과 동맹 간의 전쟁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경제도 보면은 친미 경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요즘에 중국, 러시아, 인도가 여기에 대응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의 그 원유를 가지고, 그죠?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하죠. 이렇게 경제동맹은 군사동맹으로 돼서 전쟁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무관세, 그죠? 무관세 정책을 했는데, 바로 이 트럼프가 이 무관세 정책을 번복한 거죠. 그럼 트럼프는 왜 그럴까?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기 영합주의자, 인기 영합. 파퓰리스트라 그러죠? 파퓰리스트. 이 사람은 미국 국익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국 국익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국익이란 자신의 임기 동안에 나타나는 단기적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맹이 사라지는 그런데 관심 없는 거야. 자기 임기에만 돼. 자기 임기에만 나타나는 성과야. 그래서 관세도 예를 들어서 3,500억 달러를 우리 한국한테 투자를 했잖아요. 자기 임기 때 하라는 거야. 자기 임기 때.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의 임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임기 때 1년에 1,000억씩 줘야 된대. 1년에 1,000억씩. 그죠? 미국의 동맹이 파괴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국익이란 자신의 임기 동안에 나타나는 단기적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와 미국 안보, 동맹 정책에 안 좋다는 알고 있지만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임기 때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는 관세 수입으로 어때요?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배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얼마씩 150만 원, 200만 원, 어쩌면 돈을 나눠준대,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이 좋아하잖아. 이재명 정부가 돈 나눠주니까 좋아한 것처럼. 그 다음에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 투자라는 거죠? 미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좋아해. 일반 국민들은.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파퓰리스트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성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 보호무역주의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해서 성공했는데 왜 중남미는
성공 못했냐는 거야. 중남미는 왜 실패했냐는 거야. 그거 간단하다 그랬죠? 왜? 미국이 한국은 어때요? 방공 기지, 그죠? 방공 기지를 육성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때? 한국의 공산품을 사준 거야. 즉 시장을 개방한 거야. 그러니까 중남미한테는 야, 니네는 그냥 우리 기호식품만 만들어. 기호식품만 만들어. 저 커피나 만들고 바나나 만들고 사탕수수나 만들어. 니네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니네가 만든 거 사지도 않아. 이런 거고 한국한테는 야 그래 귀여운 한국 너는 저기 중국하고 소련하고도 맞대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키워줄게. 내 말 잘 들어 키워줄게 하면서 그래 네가 만드는 거 자동차도 내가 다 사줄게. 그렇게 된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한국이 성공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실패한 게 그거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한국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국내 시장은 다 작죠. 근데 한국이 성공한 건 국내 시장이 아니라 수출 때문에 성공한 거고 라틴 아메리카는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속 이론에 지나 이거는 저기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사회학자 이매뉴얼 윌러스틴이 세계체제의 이론에 따르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선진 핵심 국가들이 자원을 활용하여 더 부유해짐에 따라 빈곤국과 주변국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진다. 월러스틴인가요? 윌러스틴인가요? 월러스튼, 그 두 가지를 쓰는데 저는 월러스튼, 예. 월러스틴에게 많은 국가가 이 두 범주 중 하나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모델 내에서 중간 국가로서 준주변부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이 모델에서 준주변부는 산업화되었지만 중심부보다 기술 정교함이 떨어지고 재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한 준주변부 집단이 부상은 다른 집단이 희생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평등한 교환에 기반한 세계경제의 불평등한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조반니 아리기는 자유무역에서도 부등격 교환으로 주변부가 착취당할 수 있다고 봤다. 세계적 규모의 축적 논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198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규제 완화 국면이 다시 한번 나타났으며 이전이 규제적 순환과는 대조적으로 금융자본이 지배가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갈퉁은 제국주의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수직적인 통합을 통한 분업관계로 파악했으며 중심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주변부의 매판 세력이 있다고 봤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 부자는 부자. 자, 미국 국민소득이 얼마라 그랬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 넘는다 그랬죠? 8만 달러 넘는다. 엄청나요. 독일 5만 밖에 안 되고, 영국도 5만 밖에 안 되고, 프랑스 3만 중반, 일본 3만 중반, 8만 달러가 넘는 3억 2천만 원이 엄청나게 잘 살죠? 그런데 우리는 4만 달러를 안 되는 우리한테 얼마 3,500억 달러. 그죠? 3,500달러. 일본한테 5,500억. 유럽연합한테 6,000억. 그죠? 이 정도로 잘 사는데 얼마나 더 잘 살려고 수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뿐만 아니라 미국은 따로써요? 세일 오일.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에요. 세일 오일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그 석유를 많이 팔아먹어. 그래서 러시아 석유 사지 말고 미국 석유 사라는 건데 미국 석유가 엄청 비싸죠. 그래서 러시아 석유 사지 말고 미국 석유, 미국 천연가스 사라는 거야. 그래서 더 부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주변부 아까 말했죠. 중간에 있는 나라. 뭐가 있을까? 전형적인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변부, 그죠? 주변부를 착취하는 준주변부, 중간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집권국가였다가 흑인 집권국으로 됐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힘 꽤나 쓰는 나라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겠죠. 인도 주변에다 영향력을 많이 하고 있죠. 착취하는 나라. 그 다음에 착취가 아니라 국제 분업에 있는 나라. 한국이죠? 한국.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의 준주변부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해서 선진국의 문턱에 가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국면이 보게 되면은 자유무역도 아까 말했죠. 농산물하고 공산물하고 교환하면은 가격은 똑같지만 노동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부등가 교환이라 그랬죠. 농산물과 공산물의 불공정한 고용. 불공정 무역이 바로 부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착취의 그 중심은 금융자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물자본, 실물 경제가 10조 달러라고, 예를 들어서 10조 달러라고 친다면 세계에 금융경제는 100배예요. 금융경제는 1000조 달러. 100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파생상품이 많다 그랬죠? 파생상품. 자기들끼리 계속 돈을 주고받으면 금융상품이 되는 거야. 금융상품이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금융이라는 건 단순히 은행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은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 외환, 그죠? 외환, 이상한 선물거래 뭔지 알죠? 물건을 가상적으로 사고 파는 거, 선물거래.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업체제, 아까 얘기했죠. 수직적 통합이라는 건 분업체제야. 사실 세계 분업에서 제일 그 혜택 본 나라가 어느 나라야? 중국 아니야, 중국. 그죠? 미중 분업. 중국의 싼 상품을 미국이 수입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거야. 우리나라 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1,000원짜리 옷도 있는 거 봤어? 1,000원짜리 옷. 다 중국이죠? 테무 얼마나 싸? 테무. 여러분 테무 다 해봤죠? 함께남 동지 테무에서 구입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테무.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테무가. 저는 없어요. 장난 아니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한국이 테무 팬하냐. 테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싼 상품은 중국이 만들고 비싼 상품은 미국이 만드는 미중 분업. 이게 바로 수직적 통합이라는 거야. 근데 중국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우리도 비싼 물건 만들겠다. 고부가치 산업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나가요. 그 다음에 이건 쭉쭉 읽어보면 되는 건데 빨리빨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이창렬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